장관 후보자의 알뜰한 생활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지난해 황 후보자 세 가족과 황 후보자와 아내, 딸 세 가족의 2019년 생활비가 720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신고한 겁니다. 월 평균 따지면 60만 원인데요. 그런 가운데 황 후보자의 딸은 2019년 1년 학비가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로 전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세 가족의 생활비가 720만 원이다. 연간. 그러다 보니까 매달 60만 원에 불과하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축소 신고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비 월 60만 원이면 제가 쪽박촌 사는 사람들도 아마 이거보다는 생활비 좀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받는 돈하고 자기가 폐지를 짓는 돈 할지 그런 돈으로 연명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비 60만 원인데 여기서 좀 놀랄만한 것은 딸이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1년에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학비가 4,200만 원. 예. 학비가요. 근데 생활비를 한 달에 60만 원을 쓸 수 있느냐. 물론 본인 이야기는 머리도 미장원 가지 않고 서로 잘라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사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한 달 관리비만 해도 얼마죠? 전기세, 수도세 얼마죠? 더군다나 교통비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먹을 걸 사야 하는데 아무리 김치에다가 쌀밥만 먹는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자체는 굉장히 검소하게 산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좀 약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생활비가 아닌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어떤 생활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황 후보자가 이제 해당 언론에 또 해명도 했어요. 저희가 해명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그러니까 별도의 미용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취재 해명이고,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서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출판 기념회를 통해 얻은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비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60만 원을 갖고 생활하고 또 명절 때 들어오는 음식이 얼마나 많길래 그걸 가지고 어떤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떻길래 이게 미용실 안 가는 거야 집에서 자를 수는 있겠죠. 네. 미용을 해서. 근데 우리가 미용실만 안 가고 다른 거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TV 시청료도 내야 되고 등등 들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더군다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3인 가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할까라는 저는 솔직히 좀 비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물론 이게 아마 청문회 때 본인이 할 겁니다. 또 이게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한 거를 수익을 이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 물론 출판 기념회 문제는 정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이것 또한 글쎄요 이렇게 좀 듣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평소에 이 고교 평준화를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은 따님은 보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는 외국에서 유학 보냈고 돌아오니까 자사고를 보냈다가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를 보냈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임명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 장관 같은 경우는 딸이 이제 외고에 갔는데 본인도 외고 폐지론자입니다. 딸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특목고 다 폐지론자입니다. 근데 본인 두 아들 전부 다 외국어를 보냈어요. 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보내봤더니, 이게 폐지돼야 되겠더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들은 다 눈에 놔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로남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해지십시다. 정말요, 이거, 정치하는 분들이 좀 솔직해야 됩니다. 더 우리 애들 보내고 싶습니다. 애들이 왜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가면
자기의 어떤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고 좋은 학교 갈 수가 있으니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데 남자녀들한테는 아예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없애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이런 분들이 장관하시고 교육감 하시고 하면서 큰 먹고 없애고 다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 듣기에는 처음에는 박수를 치겠죠. 근데 뒤로 돌아보면 본인들은 다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네. 네. 황희 후보자는 교육 평준화에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황희 후보자는 딸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학비, 저희가 아까 전에 4,200만 원 정도 1년에 든다 이렇게 밝혀드렸었는데 그 학비를 대기 위해서 생활비를 굉장히 알뜰하게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욱 평론가님.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60만 원으로 세 가족이 생활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화요일 인사청문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 문제 쟁점, 해명해야 될 텐데.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쟁점이 예. 되겠는데 저게 만약 사실이고 저기서 어떤 허위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반성할 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 평론가님께서요. 제가 너무 과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저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구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는 중입니다. 인사청문회 한번 지켜보죠. 네, 변호사님, 저희 말씀대로 정말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를 꼭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또다시 관심이 높은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한 1시간 45분 정도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일단 이 만남만 보면 추 전 장관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추 장관 때에 비해서는 지금 검찰과 이제 법원의 관계가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만나고 취임식에 윤 총장이 가고 그런 측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 장관 때는 형식적인 것도 아예 다 무시가 돼버리고 파기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그 전의 관계에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네. 특히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의 이제 빅4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라인의 검사들이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그다음에 심채철 검찰국장, 그다음에 또 대검의 이종근 부장이랄지 또 대검 형사 공공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참모들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심재철 특히 검찰국장이랄지 이성윤 지검장을 좀 이번에 바꿔줬으면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4명 중에서 일부는 좀 교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권이나 정부에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중앙지검장이다 이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견제를 해야 할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지검장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사건들을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다 중앙지검은 관할이거든요. 그럼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해버리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장 자리는 법무부하고 현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검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거기 맡을 수 있는 최적의 책임자는 누구냐? 아마 법무부랄지 아니면 청와대는 이성희 지검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줄다리기 할 건데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은 유임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고하게 아마 주장을 해서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김광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하다는 중앙지검장을 두고 과연 어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많은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부 지휘권을 상실한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고요. 반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반대해도 이 지검장은 계속 유임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 지검장 유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가 추윤 갈등 얘기를 지난해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의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추윤 갈등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요. 조직의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상필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즉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게 그 조직에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일반 회사라면 거기에 사장이 이성윤 지검장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1년 내내 저희가 방송을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 사건을 떠나서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수백 명이 넘는 지금 피해자가 달하는 옵티머스 사건 지금 중앙지검에 무슨 성과를 내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또 하나는 중앙지검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조직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선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장 검사들까지 전부 다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1차장인 김준옥 1차장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본인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조직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을 원하고 박범계 지금 장관은 유임시키겠다고요? 무슨 이유로 유임시키죠? 만약 회사라면요, 망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지금 CEO를 임명을 계속 했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성윤 지검장이 뭐 친정권이건 뭐 이건 상관없이 예. 일단 조직의 성과와 이런 거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유임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박범계 장관이 만약 이성윤 지검 유임시킨다면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조직 관리를 잘해서 유임시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의 이제 개인적 의견까지 잘 저희가 들었고요. 뭐 지금까지 두 번째 만남까지 성사가 됐고 이르면 다음 주 박범계 장관의 그 검찰 고위 인사가 처음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인사 관련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보고 초안을 짜라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부에서 뭐 기본 안이라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네,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결국 인사로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 어떤 인사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은 어제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과 함께 검찰의 집요한 로비로 국회에서 막혀버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올렸다. 미완의 개혁이기에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 이런 글을 참배 사진과 함께 올린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대선 행보에 나선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난해 예. 말일까지는 하마평에 올랐지만 결국 안 나가는 게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권밖에 없죠. 저는 추미애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아까 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까지 해서 잘 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5개월여 남았습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때문에 정치 한번 시끄러우고 되면 예. 퇴임이에요. 그럼 지금 이번 인사는 뭐냐 하면 차기 검찰총장의 물망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보시면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면서 다음 정부까지도 검찰총장이에요. 2년 임기가 지켜진다면. 예. 이걸 보시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까지의 윤석열 총장과의 격돌에서 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지만 결국 나는 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의 퍼즐을 내가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과를 가지고 예. 대권 행보 나설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네, 위원님 사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정 사진을 올려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추 전 장관 하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굉장히 역풍을 맞았던 인물로도 그렇죠.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분이 페이스에 보니까 이런 추모하시는 사진과 함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통과됐을 때 그 탄핵 통과됐다는 걸 일면 톱으로 쓴 신문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시고 있는 사진을 같이 올렸더라고요. 아주 상징적이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를 해서 당시에는 정말 그 탄핵에 통과시켰던 의원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저항했던 바로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은 여유롭게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던 그 장면을 했는데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본인이 뭔가 노무현 대통령을 업적을 어떤 계승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지자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앞으로 추미애 장관 거의 대선 나오는 게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이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예. 그동안 해온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사진을 올리실 텐데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발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